한국이 싫어서, 경쟁이 지겨워서 캐나다로 간다. 우리는 그곳이 지상 낙원인 줄 알았습니다. 맑은 공기, 여유로운 노후, 실패가 없는 나라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 데이터 하나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역이민자 수 20년 만에 역대 최고치. 지금 캐나다에서는 들어가는 사람보다 살던 집을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도대체 그 평화롭던 선진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미국에게 배신당하고 중국에게 보복당하며 믿었던 부동산마저 무너져 내린 나라. 이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제조업을 벌인 국가가 어떻게 비참하게 해체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부검보고서입니다. 지옥이 된 천국, 그 적나라한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밴쿠버 공항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이 구겨진 편도 비행기표 한 장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 우리가 알던 캐나다는 죽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끔찍한 사진 한 장이 그 증거입니다. 퀸 사이즈 침대 하나가 덩그러니 놓인 좁은 방. 얼핏 보면 평범한 자취방 같지만 여기엔 소름 끼치는 규칙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침대 주인은 한 명이 아닙니다. 낮에는 A가 자고 밤에는 B가 자는 이른바 핫베딩, 우리말로는 2교대 침대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는데 방금 전까지 생판 모르는 남이 덮고 자던 아직 미지근한 체온이 남아있는 축축한 베개에 머리를 뉘어야 합니다. 이 끔찍한 잠자리의 월세는 무려 90만 원. 토론토 외곽 브램턴 지역에선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린 선진국 캐나다의 민낯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지옥도가 펼쳐진 걸까요? 캐나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실제로 국가 전체가 벌어들이는 돈, GDP 총량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지갑은 비어가고 삶은 비참해집니다. 이 기이한 모순을 이해하려면 피자 파티의 함정을 봐야 합니다. 작년까지 우리 반 친구 30명이 라지 사이즈 피자 5판을 시켜 먹었습니다. 배부르진 않아도 한 사람당 2조각씩은 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올해 반장이 우리 반 경제가 성장했다면서 피자를 6판으로 늘렸습니다. 와, 한 판이 더 늘었으니 부자가 된 걸까요? 천만에요. 피자는 고작 한 판 늘었는데 교실 문을 열고 굶주린 전학생 10명이 한꺼번에 들이닥친 겁니다. 피자는 6판이 됐지만 이제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2조각이 아니라 1조각 반, 아니 1조각도 채 안 됩니다. 옆 친구와 피자 조각을 두고 싸워야 하고 늦게 가면 빵 부스러기만 핥아야 합니다. 전문 용어로 1인당 GDP의 역성장. 쉽게 말해 국가는 부자가 되는데 국민은 거짓골을 못 면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캐나다 경제의 정확한 현주소입니다. 2025년 기준 캐나다의 경제 성장률은 고작 1%대를 기어다니는데 인구는 미친 듯이 폭증했습니다. 일할 사람은 넘쳐나는데 공장은 그대로니 구직자 3명이 의자 하나를 놓고 오징어 게임을 벌입니다. 실업률은 7%를 뚫었고 청년들은 편의점 알바 자리 하나를 얻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섭니다. 돈을 못 버는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릅니다. 마트 진열대의 우유 가격은 매주 신기록을 경신하고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집을 사는 건 이번 생엔 불가능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생존을 걱정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하고 은퇴해서 낚시나 즐기며 살 수 있다던 캐나다 드림은 2교대 침대의 눅눅한 냄새 속에 파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좁아터진 방, 낯선 사람의 체온이 섞인 이 침대 머릿맡에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초대장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빳빳한 종이 위에 금박으로 인쇄된 화려한 모양, 바로 캐나다의 한 사립대학이 보낸 입학 허가서입니다. 이 종이 조각 한 장이 수십만 명의 청룡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온 악마의 티켓이었습니다. 이 입학 허가서는 배움의 증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캐나다라는 거대한 클럽에 입장하기 위한 3천만 원짜리 자유이용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캐나다 대학의 낭만은 잊으십시오. 푸른 잔디밭, 고풍스러운 도서관, 열정적인 토론? 그런 건 영화 속에나 존재합니다. 이 입학 통지서에 적힌 주소를 구글맵에 찍고 찾아가 보면 황당하게도 도심 외곽의 허름한 상가 건물 2층, 피자 가게와 네일숍 사이에 끼어 있는 정체불명의 사무실이 나옵니다. 간판만 대학, 콜리지이지 강의실 문은 굳게 잠겨 있고 교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의 정체는 학위를 파는 학교가 아니라 비자를 찍어내는 비자 자판기, 비자 밴딩 머신입니다. 이 기이한 비즈니스 모델은 아주 단순합니다. 유학생 한 명이 1년에 3천만 원이 넘는 학비를 냅니다. 학교는 출석 체크도 시험도 없이 졸업장이라는 영수증을 끊어줍니다. 학생들도 공부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이 종이 쪼가리 한 장으로 얻게 될 취업비자, 그리고 영주권입니다. 마치 게임 아이템 거래소와 똑같습니다. 돈을 줄 테니 레벨업할 수 있는 경험치, 영주권을 달라는 암묵적인 거래가 성사된 겁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들이 가져오는 막대한 현금 다발에 눈이 멀어 이 가짜 대학들이 수백 개씩 생겨나는 걸 방치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 이민부 장관조차 최근에서야 이들을 학교가 아닌 강아지 공장, 퍼피밀스라 부르며 졸업장을 공장 물건처럼 찍어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수십만 명의 가짜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을 덮쳤습니다. 이들은 빚을 갚기 위해 최저시급도 마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구합니다. 기존에 살던 캐나다 청년들이 편의점, 식당, 카페 알바 자리에서 밀려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급이 폭발하니 임금은 오르지 않고 일자리의 질은 바닥을 깁니다. 결국 이들은 학교라는 이름의 브로커에게 전 재산을 털리고 캐나다라는 낯선 땅에서 배달기사나 우버 드라이버로 내몰린 현대판 노예가 되었습니다. 선진국이라 믿었던 시스템이 사실은 가난한 유학생들의 고혈을 짜내 유지되는 폰지 사기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입니다. 캐나다의 가짜 포장지 기술은 비단 대학에만 적용된 게 아닙니다. 교육시장에서 사람을 속여 돈을 벌었다면 무역시장에서는 물건을 속여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가장 친한 형제국가라는 간판 뒤에서 캐나다는 아주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꺼운 겨울 점퍼를 보십시오. 겉보기엔 메이드 인 캐나다가 찍힌 평범한 옷입니다. 하지만 안감을 뒤집어 박음질된 실밥을 뜯어보면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정체가 드러납니다. 바로 누군가 황급히 가위로 잘라낸 흔적이 역력한 찢겨나간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입니다. 이 뜯겨나간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 조각, 이것은 단순한 옷가지의 상표가 아닙니다. 지난 10년 캐나다 경제를 지탱해온 가장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이자 파멸을 부른 범죄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흔히 캐나다를 자원부국이라 부릅니다. 땅만 파면 석유가 콸콸 솟고 산을 깎으면 알루미늄이 쏟아져 나오는 축복받은 땅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의 장부를 열어보면 아주 기이한 현상이 목독됩니다. 전 세계에서 알루미늄 광산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인 캐나다가 도대체 왜 지구 반대편 중국에서 엄청난 양의 알루미늄을 수입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가진 것도 다 못 팔아서 안달인 나라가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 알루미늄들이 캐나다에서 쓰이기 위해 수입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위 아이템 세탁, 전문 용어로 우회 수출이라 불리는 거대한 밀수 게임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게임 서버가 중국 유저들의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중국산 철광과 알루미늄은 우리 서버 물을 흐리니 들어오지 마라. 강력한 관세 장벽을 세운 겁니다. 그러자 중국 업자들은 꼼수를 씁니다. 바로 옆 동네, 미국과 형제 길드를 맺고 있어 자유롭게 서버를 드나들 수 있는 캐나다 계정을 빌리는 겁니다. 중국산 저가 알루미늄이 배를 타고 밴쿠버 항구에 내립니다.
컨테이너 박스에서 잠시 숨을 고른 이 알루미늄은 캐나다 공장에서 가공이라는 이름의 포장지 갈아입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중국산 알루미늄은 마법처럼 메이드 인 캐나다로 국적이 세탁됩니다. 이제 이 물건은 북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프리패스 티켓을 달고 관세 한 푼 내지 않은 채 미국 국경을 유유히 넘습니다. 이것은 동대문 시장에서 5,000원짜리 티셔츠를 떼다가 백화점 브랜드 택만 붙여 5만 원에 파는 택가리 업자의 수법과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이 중간 유통 마진을 챙기며 쏠쏠한 재미를 받고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비웃으며 물량을 밀어냈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완벽한 공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까지 이어지는 자국 우선주의 감시망에 이 꼼수가 포착되었습니다. 미국의 수사관들이 장부를 들이밀었습니다. 너희 인구랑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다 어디서 났어? 형님이라 믿었던 미국이 캐나다를 향해 관세 폭탄이라는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너희도 중국이랑 똑같은 놈들이야. 앞으로 캐나다산 물건에도 세금을 매기겠다. 캐나다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국 시장은 캐나다 경제의 생명줄입니다. 전체 수출의 70% 이상이 미국으로 가는데 그 문이 닫히면 나라는 그야말로 부도 처리됩니다. 다급해진 캐나다 정부는 살기 위해 어제까지 손잡고 돈을 세던 파트너 중국의 뒤통수를 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중국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2024년 캐나다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발표를 합니다. 지금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100%를 때리겠다. 이건 미국이 시키지도 않은 과잉 충성이었습니다. 형님, 저 쟤네랑 안 친해요. 제가 쟤네 더 때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는 관세 매기지 마세요. 비굴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중국산 철광과 알루미늄에도 25%의 보박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사실상 중국과는 절교 선언을 한 셈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압박을 피하고 뒷돈 쥐어주며 도와줬던 중간책이 갑자기 경찰 편에 서서 내 따귀를 때리는 격입니다. 베이징의 지도부는 경로했습니다. 중국은 감정적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대신 아주 냉정하고 잔인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캐나다, 너희가 가장 아파할 곳이 어디지? 그들은 전기차나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건 캐나다가 잘하는 분야가 아니니까요. 대신 그들은 지도를 펼쳐 캐나다 서부, 끝없이 펼쳐진 대평원을 지목했습니다. 그곳에는 캐나다 농부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한 해 농사의 모든 것이 걸린 노란색 황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바로 그곳, 캐나다의 심장이 아니라 위장을 가격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즉시 캐나다산 농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한 캐나다 화물선들은 입항을 거부당했고 수천 톤의 곡물은 바다 위에서 갈 곳을 잃었습니다. 농부들은 수확을 앞두고 트랙터 시동을 껐습니다. 팔 곳이 사라진 농산물을 수확해봤자 보관비만 날릴 뿐입니다. 한때는 널브런 평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던 캐나다의 자랑. 하지만 지금은 주인을 잃고 밭에서 검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참혹한 식물. 트랙터 바퀴 자국 아래 짓이겨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뭉개진 누렇게 뜬 카놀라 꽃이 한 송이가 이 무역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입니다. 트랙터 바퀴 아래 짓이겨진 이 노란 카놀라꽃. 이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닙니다. 캐나다 서부 대평원의 농부들이 내 자식보다 귀하게 키웠다고 말하는 한 해 수십조 원을 벌어다주는 캐나다의 노란색 피, 옐로우 블러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1+1 행사로 사먹는 그 카놀라유, 맞습니다.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이 꽃을 가장 많이 키워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정확히 이 급소를 찔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싸움 좀 해본 놈이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노리고 작정하고 걷어찬 겁니다. 상황을 게임으로 치면 아주 불공정한 PVP, 유저 간 대결이 벌어진 셈입니다. 캐나다가 먼저 중국한테 시비를 걸었죠. 니네 전기차 관세 100% 하고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캐나다 사람들은 중국산 전기차를 거의 타지 않습니다. 테슬라 타거나 미국 차 타죠. 그러니까 캐나다의 공격은 중국에게 그냥 목이 물린 수준의 타격감이었습니다. 간지럽지도 않았죠. 그런데 중국의 반격은 달랐습니다.
중국은 캐나다산 카놀라의 최대 고객님, 소위 큰손입니다. 캐나다 농부들이 수확한 카놀라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사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 세관이 문을 가로잠갔습니다. 너희가 우리 차를 막아? 그래, 우린 너희 밥줄을 끊어줄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2025년 기준 캐나다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무려 64%가 증발했습니다. 반토막이 아니라 아예 시장 자체가 소멸해버린 수준입니다. 세스케처원주의 끝도 없는 평원에는 지금 기괴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확철이 지났는데도 콤바인이 멈춰섰습니다. 거대한 곡물 저장고는 이미 꽉 찼고 더 이상 보관할 곳이 없는 카놀라 씨앗들이 밭고랑에 그대로 버려져 썩어가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은행빚을 갚지 못해 트랙터를 압류당하고 마을 전체가 유령도시처럼 변해갑니다. 이건 마치 학교 일진한테 니네 집 게임기 안 써 라고 소심하게 반항했다가 급식 실출입 금지를 당해서 밥을 굶게 된 꼴입니다. 더 무서운 건 중국이 이 카놀라 인질극을 벌이면서 아주 교묘한 심리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캐나다 물건을 안 사는 대신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호주 같은 다른 나라 농장주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캐나다목까지 너희가 다 팔아라. 세계 시장에서 캐나다의 자리는 순식간에 대체되었습니다. 한 번 떠난 손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그제서야 이건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 한 해만에 떠들고 있지만 이미 썩어버린 꽃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미국 형님한테 칭찬받으려고 나섰다가 자기 팔 하나를 잘라버린 멍청한 외교의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캐나다 땅에는 노란색 피 말고도 또 다른 피가 흐릅니다. 바로 검은색 피, 석유, 크루드 오일입니다. 캐나다는 세계 4위의 산유국입니다. 땅만 파면 기름이 콸콸 나오는 자원 부자입니다. 상식적으로 기름집 사장님은 부자가 되어야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님들처럼 슈퍼카 굴리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캐나다 석유 재벌들은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가진 기름이 아주 저주받은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기름은 대부분 끈적끈적한 샌드 오일, 오일샌즈입니다. 이걸 정제해서 휘발유로 만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기름값이 비쌀 땐 팔만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름을 사주는 손님이 전 세계에 딱 한 명, 미국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캐나다의 송유관 지도를 펼쳐보면 기가 막힙니다. 모든 파이프라인이 남쪽, 즉 미국으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린 평생 너만 바라볼게 라는 수뇌보도 이런 수뇌보가 없습니다. 그러니 미국 입장에선 아쉬울 게 없습니다. 야, 니네 기름 나 아니면 살 사람 없잖아. 깎아줘. 미국 정유사들은 캐나다 기름을 인적 유가보다 배럴당 $20, $30씩 후려쳐서 사갑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WCS, 서부 캐나다산 원유, 디스카운트, 우리말로 호구 할인이라고 합니다. 캐나다는 울며 겨자 먹기로 헐값에 기름을 넘깁니다. 안 팔면 넘쳐나는 기름을 보관할 탱크가 터져버릴 테니까요. 이 호구 잡힌 상황을 타개하겠다고 캐나다 정부가 수십조 원을 들여 대공사를 감행했습니다. 미국 말고 다른 나라, 즉 아시아, 코리아, 차이나, 저펜 등 다른 나라의 기름을 팔겠다. 그래서 로키 마운틴을 뚫고 태평양 바다로 이어지는 거대한 파이프라인, 트랜스 마운틴 확장 공사, TMX를 시작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들어눕고 원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여서 겨우겨우 파이프를 깔았습니다. 이제 밴쿠버 항구에서 배를 띄워 아시아로 기름을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드디어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제값받고 장사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잔인했습니다. 파이프라인 밸브를 돌리려는 찰나 워싱턴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그가 돌아온 겁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캐나다를 향해 아주 살벌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미국 땅을 밟지 않고 감히 우리 허락도 없이 딴 주머니를 차겠다고? 어디 한번 해봐! 캐나다 서부숲에 이제 막 검은 액체가 흐르기 시작한 녹슨 강철 파이프의 이음새에서 끈적하고 불길한 검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녹슨 파이프에서 떨어지는 검은 눈물, 이것은 단순히 기름 찌꺼기가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캐나다가 자원 로또 하나만 믿고 흥청망청 쓰다가 마주한 국가부도의 청구서입니다.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캐나다를 보고 네덜란드병에 걸렸다고 진단합니다. 이름은 병인데 증상은 마약 중독과 비슷합니다.
땅 파서 돈이 쉽게 벌리니까 땀 흘려 기술을 개발하거나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을 싹 다 갖다 버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물려준 건물에서 매달 월세가 수천만 원씩 꽂힙니다. 그럼 누가 굳이 밤새워 공부하고 힘들게 스타트업을 창업하겠습니까? 그냥 그 돈으로 명품 사고 더 큰 건물 사는 데만 혈안이 되겠죠. 캐나다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그들은 석유판 돈으로 공장을 짓는 대신 나라 전체를 거대한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캐나다의 GDP 그래프를 뜯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나라 경제를 끌고 가는 엔진이 석유와 부동산 딱 두 개뿐입니다. 반도체, 전기차, AI 그런 건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오직 집값은 영원히 오른다는 관기 어린 믿음 하나가 국가 시스템을 지배했습니다. 그 결과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기형적인 빚쟁이 국가가 되었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무려 100%를 훌쩍 넘겨 G7 국가 중 1등을 찍었습니다. 국민들이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갚아도 빚을 못 갚는다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연봉 5천만 원을 받으면서 은행빚 10억을 껴안고 20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금리가 0%였을 때는 그게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파티는 영원할 줄 알았죠. 하지만 미국이 물가 잡겠다며 금리라는 이름의 소방수를 투입해 찬물을 끼얹는 순간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수백만 명의 집주인들에게 매달 은행이 보내는 문자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내던 이자가 눈 깜짝할 사이 400만 원, 5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월급의 절반, 아니 전부를 털어넣어도 이자를 못 막습니다. 이걸 게임으로 치면 고레벨 장비를 풀대출로 샀는데 운영자가 갑자기 아이템 유지비를 3배로 올려버린 상황입니다. 장비를 팔자니 똥값이 돼서 원금 회수가 안 되고 계속 들고 있자니 유지비 때문에 캐릭터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진퇴양난,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이제 거리로 쫓겨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식료품 가격은 미친 듯이 뛰는데 대출 이자 내라 밥 먹을 돈조차 없습니다. 캐나다 전역의 푸드뱅크, 무료 급식소 앞엔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까지 줄을 서고 있습니다. 설마 선진국에서 굶어 죽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인 4명 중 1명이 식비 감당이 안 돼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도박을 벌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제조업은 죽었고 자원은 팔리지 않으며 믿었던 부동산은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그들에게 복지 천국이라 불리는 캐나다 정부가 아주 친절하게 하지만 소름 끼치도록 냉정하게 마지막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가난과 빚, 병마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손에 정부가 쥐어준 것은 쌀포대나 지원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빳빳한 종이 위에 병원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한 장의 동의서였습니다. 맨 윗줄에 적힌 단어는 made, 번역하자면 의료적 조력 사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락사 신청서입니다. 이 한 장의 서류, 의료적 조력 사망 동의서에 찍힌 서늘한 서명. 이것이 2026년 캐나다가 마주한 복지국가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입니다. 원래 이 제도는 말기 암 환자나 치료가 불가능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엄한 죽음을 허락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고통을 끝낼 마지막 비상구였죠. 그런데 지금 이 비상구가 엉뚱한 사람들의 탈출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가난이라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심한 알레르기나 장애가 있어서 특수 제작된 집이나 휠체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월세는 300만 원을 넘었고 정부 보조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곰팡이가 핀 지하 단칸방에서 숨을 헐떡이며 하루하루 말라가던 어느 날, 주치의가 조용히 이 서류를 내밉니다. 환자분,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선 화학물질 과민증을 앓던 50대 여성이 깨끗한 집을 구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조력 사망을 신청했고 국가가 이를 승인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것보다 주사 한 방으로 깔끔하게 로그아웃하는 게 낫다는 끔찍한 가성비 논리가 작동한 겁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조차 캐나다 정부가 가난한 장애인들에게 죽음을 강요하고 있다며 경고장을 날렸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알던 인권 선진국 캐나다는 더 이상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능력을 잃었고 국민은 각자 도생의 길로 내몰렸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이민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멀쩡한 캐나다인들이 짐을 싸서 나가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두뇌 유출, 쉽게 말해 고수들의 서버 이탈이라고 합니다. 엔지니어, 의사, 간호사 같은 고급 인력들이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답이 안 나옵니다. 세금은 절반을 떼어가는데 집은 못 사고 병원은 대기만 10시간입니다. 결국 그들은 바로 옆 미국 국경을 넘습니다. 연봉은 2배를 주고 집값은 절반인 텍사스나 플로리다로 떠납니다. 2024년 기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숫자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병원엔 의사가 없고 공장엔 기술자가 없는데 거리에는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만 넘쳐나는 나라. 이것이 부동산과 이민자 머릿수 채우기에만 올인한 캐나다 경제의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이제 캐나다 정부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민자들의 돈이나 미국의 헐값으로 파는 석유로만은 버틸 수 없다는 것을요. 뭔가 팔아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비싸게 죗값을 받고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사면초가입니다. 미국은 니네 물건 필요 없어 라며 문을 닫았고 중국은 니네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 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유럽은 너무 멀고 일본은 이미 늙었습니다. 캐나다가 가진 엄청난 양의 리튬, 니켈, 천연가스를 사줄 수 있으면서 동시에 캐나다 땅에 공장을 지어줄 기술과 자본이 가진 새로운 파트너가 절실합니다. 그때 벼랑 끝에 선 캐나다 총리의 책상 위에 한 장의 설계도면이 보고됩니다. 이것은 캐나다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꽉 막힌 경제 혈관을 뚫어줄 유일한 뚫어뻥이자 마지막 동아줄입니다. 도면 오른쪽 하단, 선명하게 박힌 파란색 기업 로고와 태극 문양.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조선소가 건조한 거대한 LNG 유반선의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에 찍힌 태극 마크, 그리고 거대한 LNG 운반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매국이라는 악덕 건물주에게 월세를 뜯기고 중국이라는 깡패에게 얻어맞은 캐나다가 찾아낸 유일한 비상구,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의 자원 비즈니스는 호구의 역사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땅속에서 캐낸 가스와 석유를 팔 곳이 오직 미국뿐이었습니다. 싫으면 관두던가 라는 배짱 장사에 휘둘려 국제 시세의 절반도 못 받고 넘겼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캐나다 서부 해안 키티맷에 거대한 가스터미널이 열립니다. 여기서 액화천연가스, 즉 LNG를 배에 실어 태평양을 건너면 죗값을 쳐주는 아시아 시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스를 누가 사주느냐, 그리고 누가 실어 나르느냐입니다. 중국은 싸웠으니 탈락, 일본은 물량이 적습니다. 남은 건 전 세계에서 가스를 3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큰손, 한국가스공사가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마치 평생 동네 형한테 삥 뜯이던 농부가 서울에서 트럭을 몰고 내려온 부자 상인을 만난 격입니다. 상인은 트럭도 있고 현찰도 두둑합니다. 캐나다 입장에선 엎드려 절을 해도 모자랄 구세주가 등장한 셈입니다. 비단 가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옥수수밭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LG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피차엠 같은 한국 기업들의 깃발이 꽂히고 있습니다. 캐나다 땅속에 묻힌 리튬과 니켈, 코발트를 캐내서 한국의 배터리 기술로 가공하는 거대한 동맹이 맺어진 겁니다. 미국은 자원을 헐값에 뺏어가려고만 했지 공장을 지어주진 않았습니다. 중국은 공장을 짓는 척하면서 캐나다의 기술과 안보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미국의 최우방국이라 안보 걱정도 없고 무엇보다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공장을 돌려주는 미친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도 바보가 아닙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미국 눈치를 안 보면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선진국. 지구상의 그 조건을 만족하는 파트너는 대한민국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 장관들이 줄지어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캐나다는 한국이라는 엔진을 달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는 껍데기뿐인 차가 되었습니다. 자원은 넘치지만 기술이 없는 나라와 기술은 넘치지만 자원이 없는 나라의 운명적인 결합. 이것이 무너져가는 캐나다 경제를 떠받칠 마지막 기둥입니다. 하지만 이 기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바다 위를 달리는 LNG 선박만큼이나 바다 아래서 캐나다의 국경을 지켜줄 은밀한 무기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북극해의 얼음 밑을 뚫고 들어오는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 이들을 막아내기 위해 캐나다 국방부가 한국 방산기업들에게 조용히 건넨 아주 묵직하고 검은 물체. 책상 위에 놓인 매끈한 유선형의 3,000톤급 잠수함 모형이 그 주인공입니다. 책상 위에 놓인 이 매끈한 검은색 3,000톤급 잠수함 모형. 이것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녹슨 파이프라인에서 새어나오는 검은 눈물을 닦아주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깡패로부터 집을 지켜줄 유일한 경비견입니다. 지금 캐나다 북쪽,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해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얼음이 천연 방패 역할을 해줬지만 지구온난화로 바닷길이 열리자마자 러시아와 중국의 군함들이 제집 드나들듯 캐나다 앞바다를 휘젓고 다닙니다. 마치 담벼락이 무너진 부잣집 마당에 도둑들이 사다리를 놓고 쳐다보는 꼴입니다. 집주인인 캐나다는 당장 경찰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형찰이 없습니다. 현재 캐나다가 보유한 잠수함은 수십 년 전 영국에서 중고로 사온 물에 뜨는 것보다 수리장에 들어가 있는 날이 더 많은 고물 깡통들 뿐입니다. 시동을 걸면 매연이 나오고 자망을 하면 물이 셉니다. 이대로라면 북극의 자원은 몽땅 뺏기고 안보라는 대문은 활짝 열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국방부는 다급하게 지갑을 열었습니다. 무려 60조 원. 이 막대한 돈을 들여 최신형 잠수함 12척을 새로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세계 방산 기업들이 군침을 흘리며 달려들었지만 캐나다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출 수 있는 나라는 딱 두 곳뿐입니다. 일본과 한국. 일본은 기술은 좋지만 가격이 비싸고 무엇보다 잠수함을 수출해본 경험이 없는 초보 딜러입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이미 인도네시아의 잠수함을 팔아봤고 무엇보다 납기 일은 생명이다를 외치며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배를 띄우는 미친 속도전을 보여줍니다. 캐나다 입장에선 주문하면 함흥차상인 독일이나 미국보다 빨리빨리의 민족이 만든 강철 상어가 훨씬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래는 단순한 무기 쇼핑이 아닙니다. 캐나다는 한국에게 잠수함과 배터리 공장이라는 방패를 얻고 한국은 캐나다에게서 리튬과 가스라는 연료를 얻습니다. 자원은 넘치지만 지킬 힘이 없는 나라와 지킬 힘은 있지만 자원이 없는 나라가 서로의 약점을 완벽하게 메워주는 혈명의 퍼즐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캐나다의 생존은 태평양 건너 한국의 조선소 도크와 배터리 공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우러 왔던 그 캐나다 청년들이 70년이 지나 이제는 우리의 기술과 자본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냉혹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정세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캐나다를 그저 살기 좋은 이민의 천국, 은퇴하면 떠나고 싶은 평화로운 낙원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낙원의 커튼 뒤에는 헐값에 팔려가는 자원과 텅 빈 공장, 그리고 타국에 의존해야만 숨을 쉴 수 있는 위태로운 경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물건을 만들지 않고 땅 파서 나온 자원과 부동산 거품에 취해 흥청멍청 즐겼던 파티의 끝. 그 화려했던 샹들리에는 이제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텅 빈 연회장, 바닥에 나뒹구는 청구서 위로 수명을 다해 파짓거리며 위태롭게 깜빡이는 전구 하나만이 이 몰락한 선진국의 마지막을 비추고 있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 위태롭게 깜빡이던 이 전구의 필라멘트가 기어이 끊어졌습니다. 암흑이 찾아온 연회장에는 이제 빚쟁이들의 독촉장과 이민 가방을 싸서 떠나는 청년들의 발소리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비웃으며 팝콘을 먹을 때가 아닙니다. 캐나다의 몰락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라 바다 건너 대한민국을 향해 울리는 거대한 공습경보입니다. 캐나다는 땅이라도 넓고 석유라도 펑펑 솟아나는 금수저였습니다. 그런데도 제조업을 버리고 부동산이라는 머니게임에만 올인하다가 국가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하물며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사람 말고는 가진 게 없는 흙수저 대한민국이 제조업을 포기하고 부동산에만 목을 매는 순간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는 캐나다보다 훨씬 더 잔혹한 지옥일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PC방만 다니다가 성적이 바닥난 친구는 부자 부모님이 있으면 유학이라도 갑니다. 하지만 우린 그럴 부모도 물려받을 유산도 없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못 만들고 배를 못 띄우고 자동차를 못 만드는 순간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하청기지 혹은 거대한 노인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캐나다의 비극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섬뜩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스스로 물건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평화는 환상이다. 지금 캐나다가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의 조선소와 배터리 공장에 매달리는 이유를 뼈저리게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선진국도 없습니다. 오직 실력 있는 놈만이 살아남고 실력 없는 놈은 가장 먼저 잡아먹히는 것이 21세기 자본주의 정글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부디 우리의 미래가 저 꺼져버린 전구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화면 가득 채워졌던 붉은 단풍잎이 서서히 잿빛으로 변해갑니다. 더 이상 빛은 들어오지 않습니다.